더듬이.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2월 달에 저희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여의치 않게 좀 휴식 기간을 갖게 됐는데, 네. 그래서 3월에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네. 어딥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항상 독일에서 하다가 드디어 저희의 이제 땅에 왔죠. 저희 땅. 한국에 왔습니다. 네, 한국에 왔고 네. 기분이 어떠세요? 한국에서 약간 녹음하니까? 일단은 뭐 아까 오펜 씨가 간호금 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이 공간의 기운이 그죠. 상당히 근엄한 기운이 있어서 약간 책이 좀 많은 곳이에요. 오늘 좀 느낌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를 정말 만나 뵙고 싶은 어떤 팬 미팅을 열어야겠다. 하면 열 수도 있고. 그러네. 한국이니까. 네. 네. 저희가 또 머무르는 시간이 그래도 아직은 있으니까 네네네. 아마 좀 지켜보면서. 그래도 뭐 사실 3월 끝나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네. 또 녹음을 할 텐데, 어쨌든 원래는 한국에 온 김에 약간 좀 누구를 약간 초대해서 녹음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도 뭐 시간이 이게 막 저희도 맞춰야 되는데, 그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하시는 분도 이제 시간이 있을 거고, 네. 또 저희도 약간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편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일단 준비한 걸 한번 발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봐서 가능한 일이 생긴다면 좀 가능하면 하면 좋죠. 가능한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가능한. 그럴 때 또 한번 딱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소개해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월달에 산드라 무진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1월달에 산드라 무진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작가를 소개하고 한 번 더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네. 두 작가 같이 한번 비교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네, 네. 그게 2월달에 이제 늦춰져가지고 이제 지금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랍시 렘이라는 작가를 소개할 거고, 네. 그다음 3월달에 두 번째 편은 랍시렘과 이제 산드라 무진가의 작업을 하나씩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결부져서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쩌다 우리가 랍시렘을 하게 됐는지. 그렇죠. 저희는 모르는 작가였잖아요. 저희는. 네.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스웨덴에 갔다가, 그러니까 처음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랍시렘이라고 했을 때 이분의 이름만 듣고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얍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랍스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스웨덴에 놀러 갔다가 그 산드라 무진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떠오르는 작가가 있다고 하면 소개를 시켜줬는데 랍시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계 스웨덴인 작가죠. 그죠. 중국계 스웨덴. 이분도 어쨌든 다루고 있는 소재가 약간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재밌던 일은 그거였죠. 드래곤 게이트라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망한 테마파크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랍시렘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산드라 무진가랑 이 사람 둘 다 노르웨이가 아니지, 그 북유럽에서 활동한 작가인데 둘 다 외국인이에요. 그죠.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아시아 여성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을 좀 북유럽 여성 작가 특집인데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맥락으로 다루면 재밌겠다 해서 같이 소개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우스 매거진인가? 이게 마우스라고 하나 마우제라고 하나? 그 모스인가 어찌던데. 네, MOUSS인가 그죠. 잡지를 발간하는데 랍시렘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룰 만한 작가겠다. 네. 그러니까 작업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약간 이제 슬슬 하이브를 이제 갖고 약간 있는 좀 시작된 느낌? 그런 작가인데, 그래서 먼저 선두 쳐가지고 네.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네. 같은 이제 아시아인끼리 듣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간단한 이제 그녀의 이력이라고 할까요? 그죠. 이력 한번 봐봅시다. 네, 랍시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적진 않아요. 1990년생에서 스톡홀름에 태어났고, 그래도 90년생이면 어린 거 아니야? 그렇죠. 현재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노르덴 하케라는 스톡홀름에 있는 갤러리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둔 로벤 아트 스쿨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네. 약간 사립학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년을 다녔을까? 2년제 대학을 갔네요. 네, 전문대 느낌일 수도 있고. 느낌이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로얄 인스티튜트니까 이제 왕립학교죠. 왕립대학, 그러니까 왕립미술대학. 네, 왕립미술대학 스톡홀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스터 학위도 똑같은 데서. 네, 똑같은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얼마 마스터 졸업 안 됐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하이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죠. 졸업하고 한 이제 2년?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졸업을 했는 거예요. 네. 랍시렘이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작업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로얄 아트 스쿨에서 이제 그 배첼러 학위를 받을 때부터 그래도 활동을 그렇죠. 뭐 꽤 하이프 받으면서 하지 않았나. 그래도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어쨌든 학교에서 거의 선망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램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약간 학교에서 보면은 잘하는 아시아 여성 한 명씩 있잖아. 아시아 사람. 그런 사람 중 한 명 아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 어차피 스톡홀름 사람이니까 태어났고 거기서. 그래서 뭐 이제 언어적인 장벽도 없을 거고 사실은. 그죠. 영어도 잘하겠고. 근데 이름도 랍시름이고. 이름이 좀 특이한 게 같아.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나단 뭐 이런 애 좋아하잖아요. 그런 맥락. 전라도 사람인가? 자네 아버님. 뭐 이런 맥락으로 좋아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들과 아니면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보면은 바빴어요. 딱 봐도. 그죠. 2020년부터 22년까지 것들만 딱 저희가 뽑아놨는데도 이렇게 딱 커리어들이 많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씩 이제 밑에 유럽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사실 아직은 유럽 쪽 그래도. 그죠. 산드라 무진가가 좀 더 범위가 넓다면 산드라 무진가 그죠. 랍시렘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개주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바통 터치를 뒤에서 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고. 그럼에도 한 번쯤 보면 좋을 작가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가 선정한 이유는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산드라 무진가도 그렇고 이 랍시렘도 그렇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직 그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런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작가를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맥락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북유럽 작가들 특유의 약간 좀 뭐랄까 세련됨이 좀 있고. 그죠. 그 감성이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북유럽 작가를 다룬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거기서 활동한 작가를 다룬 적은 없으니까. 그죠. 뭐 이참에 한번 살펴보자 해서 선정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랍시렘의 작업을 좀 얘기해 볼 텐데 먼저 이제 사카린 씨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랍시렘의 이제 작업에서 중요한 테마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제 첫 번째 테마는 이제 차이나타운과 중식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이제 화교촌이라고 하면은 한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미국이라든지 어디에나 있죠. 사실. 어디에나 딱 그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 중국식 인테리어가 쫙 깔린 곳. 맞아요. 근데 반면에 랍시렘이 태어나고 자란 이 스톡홀름에는 차이나타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톡홀름이 수도인데도. 네. 존재하지 않는데 재밌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드래곤 게이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지금도 스웨덴인들 사이에서는 약간 밈화 돼가지고 되게 기괴하고 이상한 장소로 많이 알고 있던 거죠. 이름부터가 이상하죠. 드래곤 게이트. 그게 뭐라고 하죠? 중국계 엄청난 부자가 중국식 문화를 체험시켜주겠다고 그 안에다가 그 만리장성에 있는 병마총용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이제 건설이 중단되고 부도가 나면서 거기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부지가. 아무튼 그리고 랍시렘의 이제 부모님 또한 스웨덴에서 이제 밤부 가든 대나무 숲이라는 중국식 레스토랑을 하다가 2014년경에 이제 은퇴를 했고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작업들의 전반적인 테마가 사실 그 중국 식당에서 3D 스캐닝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작업의 사실 전반적인 주제가 되게 약간 뭐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게 중국 음식점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맛.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은 작업의 주제를 굳이 말하자면 백종원 씨의 그 아시아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스트리트 푸드. 네, 스트리트 푸드. 그런 것처럼 맛을 약간 그 맛과 미각, 그다음에 음식과 연관이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양식들. 근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랍시렘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통적인 문화를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약간 환영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 경험이 되게 특별하게 이 차이나타운이나 중식당이라는 요소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 사실 이 차이나타운이 세계 어디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거든요.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그 우리가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말했을 때랑 비슷한 것처럼 맞아요. 그 양식은 사실 다 똑같아요. 맞아요. 양식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든 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든 뭐 유럽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든 다 그 자기의 인테리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 차이나타운의 가장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왜 굳이 아무도 이걸 안 꼽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작업을 안 했을까? 작업을 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런 걸 좀 많이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랍시렘의 이제 본인 인터뷰에 보면 자기 작업의 이제 모티브나 이제 초창기 이제 아카이빙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스웨덴 내에 있는 중국 음식점들의 이제 역사들을 좀 연구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도시에 이런 중국 음식점이 있고 다른 도시 저런 중국 음식점이라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작업들의 모티브가 됐는데 또 재밌는 점은 그건 것 같아요. 랍시렘이 은근히 강요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자기는 표준 중국계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계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강요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 중국에서.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근데 저도 차이를 잘 모르겠네. 광둥어와 이제 만다린어라고 하잖아요. 맞아, 만다린. 근데 이제 랍시렘의 다른 제가 소개해드릴 작업에서 보면은 이런 광둥어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광둥어를 하고 우리 부모님이 광둥어를 하는데 홍콩이 광둥. 네, 홍콩이 광둥어. 근데 사실 홍콩이 그걸로 유명하잖아. 되게 서양과 동양이 맞닿는 뭐랄까 이 자본주의와 이 중국의 그 감성이 맞닿는. 그죠. 그래서 이제 홍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홍콩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면서 맞아요 차이나타운스러운 것도 있고 그 홍콩의 이제 시스템 자체가 다인종 다문화주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홍콩이 약간 중국에 귀속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도 반발이 있지만 그게 프리 홍콩. 네, 프리 홍콩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보면 이제 홍콩에서의 이제 광둥어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쨌든 홍콩계 중국인으로서 이 본토 중국계와는 다른 또 한 번에 더 뭐라 그러죠? 필터가 낀 느낌이겠죠. 그렇죠. 2단 필터가 있는 거죠. 2단 필터가 낀 느낌에서 또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살아고 있는 이거지. 홍콩 자체가 가짜 중국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자기는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더 가짜 중국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지? 라는 맥락으로 당연히 홍콩이라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한마디로 그거잖아. 껍데기뿐인 중국인 거죠. 어떻게 보면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중국인들,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이 사실 이게 최근에 이제 정치적 마찰이 되게 셌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홍콩과 중국은 사실 되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지만 홍콩이라는 거는 되게 중국적인 미학이 있는 나라잖아. 그죠. 사실 그걸로 상업을 하는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본인의 나라의 근간이 중국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치. 다만 우리는 좀 과거의 역사는 역사일 뿐이지 현재 홍콩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다른 방향이다. 그러니까 대만이랑도 비슷하죠. 대만과 중국을 그쵸. 같은 나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화권일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근데 홍콩이 중국이 이게 만약에 화제가 돼서 그렇지 안 됐으면 솔직히 그 차이를 모를 정도로 비슷한 거니까 사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약간 그 이미지가 약간 다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홍콩, 그리고 그 홍콩의 스테레오타입을 가진 뭐랄까 차이나타운. 그죠. 그러니까 그 맥락인 거죠. 또 한 번에 이제 러시아 인형 같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들로 시작을 하면은 좀 뭐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비슷한 걸 좀 조사해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신화질이에요. 신화질이. 그러니까 신화질.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걸 사실 한 단어로 함축하면 신화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화질이가 뭐냐면 이제 신화가 이제 프랑스어로 중국을 뜻하는 이제 차이나가 신화거든요. 네. 프랑스어로. 지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시리즈를 뜻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신화지리는 근세 유럽 미술에 나타난 중국풍의 기법. 그때 저희가 그 로코코 예술하면서 막 도자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신화지리가 되게 활발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진짜 중국에서 뭘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느낌을 가미한 무엇을 만드는 그런 느낌을 만드는 약간 신화지라고. 테마파크 느낌인 그러니까 테마파크 같은 거죠.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서양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판타지를 기반으로 만든 게 신화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춘 중국식인 그죠. 자기네들 입맛에 맞춘 중국식 인테리어. 이거를 비슷한 예시로 하자면은 뭐 미국에 많은 찹스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찹스이라는 요리가 있거나 뭐 아니면 우리가 막 스리라차 소스라든지 네. 뭐 그런 예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껍데기만 가져온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뭐 약간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뭐 중국 문화의 되게 이국적인 향취가 뭐 이제 당대 유럽인들이 되게 우리 거 너무 지겨운데 뭐 자극적인 거 없나? 좀 뭐 예쁜 거 없나? 멋있는 거 없나? 뭐 하다가 그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죠. 그때 로코코 시대 때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 경기. 일본 그 뭐죠 우에요키 하나도 막 수입되고 그리고 이제 도자기 하나둘 그 뭐죠 들어오면서 그냥 수집욕이 아주 불타가지고 그죠.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이 사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중국 문화가 너무 좋아 해서 들여온 게 아니라 걔네가 존나 심심해서 만들어낸 거거든 사실은. 그다음에 기깔나는 거 없나? 좀 힙스터스러운 거 없나? 그래서 저희 뭐죠 류츠키노이 때 편을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 그 로코코 시대의 기반 자체가 그 절대왕정 다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치. 이게 싫고 맞아. 맞아, 그 나를 더 이상 통제하지 마 하니까 맞아요. 더 그간 참아왔던 이제 꾸밈에 대한 이제 데코레이션에 대한 욕구가 맞아. 폭발한 게 로코코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일종의 되게 폭력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되게 권위가 있고 폭력성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비슷한 예시로 또 재밌는 예시를 하나 찾아온 게 알브레이트 뒤러 아시죠? 네. 뒤러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특히 이제 스케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리노세로스라고 해서 이제 코뿔소의 그림이 있어요. 코뿔소를 그린 그림이. 근데 뒤러가 그린 코뿔소는 지금 저희가 대단히 유명한 그림인데 보면 한 번쯤 이거 하고 아실 텐데 그 그림을 보면 사실은 코뿔소 같긴 한데 코뿔소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뒤러는 코뿔소를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근데 어떤 기록에 근거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어떤 기록이냐면은 이런 기록이에요. 이것은 얼룩무늬의 땅거북 색깔이고 전체적으로 두꺼운 비늘로 덮여 있다. 코끼리 정도의 크기나 더 짧은 다리를 가졌고 단단해 보인다. 그것의 코에는 돌로 간 것 같이 단단한 뿔이 있다. 이것은 코끼리와 원수지간이다.
코뿔소가 코끼리를 만나면 코끼리가 방어할 수 없게 앞발 사이에 머리를 가지고 코끼리의 복부를 공격한다. 코뿔소는 너무 단단해서 코끼리가 흠집도 낼 수 없다. 또한 코뿔소는 빠르고 활동적이며 교활하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듣고 이제 디러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돼요. 무슨 뭐 거의 뭐 6탄 전차처럼 생기게 그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의 시인인 라스 구스타프손이 이 그림에 대해 딱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면은 In the picture's terrible net and this time forever. 한마디로 끔찍한 그림의 그물에 갇힌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어떤 뭐랄까 그 이미지만 되게 폭력적으로 차용한 것에 대한 아니면 자신의 판타지로 남의 것을 되게 차용해오는 것의 그 폭력성을 되게 드러내준 거거든요. 코뿔소가 이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약간 박제된 느낌인 그래서 거죠. 실제로 코뿔소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등장한 코뿔소를 실제로 본 유럽인들도 저 가짜 코뿔소인데? 아 오히려 실제 코뿔소한테. 너 가짜야. 너 뒤로가 그린 거 못 봤어 이러면서. 아니 난 내가 코뿔소인데 이 새끼들 뭔 소리 하는 건가? 대박. 이런 맥락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엔 디러의 코뿔소가 정식 코뿔소였다. 환상이 약간 실체를 잡아먹었네. 저 환상의 실체를 잡아먹은 거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시누아즈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인식하는 방식이 사실 우리라기보다 우리는 솔직히 가까우니까 알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유럽에서나 뭐 미국 계통에서 미국 쪽에서는 그 중국을 인식하는 방식이 사실 이 시누아즈리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은 거죠. 엑소틱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이국적이라는 단어가 늘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이국적이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국적인 거는 이게 나는 동양인으로서 가장 저도 이제 해외 생활에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특히 이제 10대 때 해외 생활에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얘기는 아니고 일본 얘기인데 그 닌자를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닌자라는 것도 사실 서양에서 이게 되게 활발한 일본에서는 닌자가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루토도 사실은 되게 서양을 겨냥한 만한 거예요. 그렇죠. 서양에서 훨씬 잘 됐잖아요. 서양에서 훨씬 잘 된 거고. 근데 뭐 저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닌자 역사에 대해서는 닌자라는 것도 보면 사실 그 서양의 판타지가 되게 물씬 담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암살, 그러니까 동양스러운 그 일본도 들고 복면 같은 거 딱 쓰고 예를 들면 엑스박스 게임에도 닌자 가이덴이라는 게임도 있었고 그렇죠. 닌자 어쌔신도 있고 닌자 어쌔신 크리드 뭐 이런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환상이 있죠. 환상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찹스 얘기를 잠시 했는데 찹스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찹스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식 중화 요리의 대표 메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짜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 서양에 되게 대중적으로 퍼진 중국 음식의 되게 시발점이거든요. 판다 익스프레스 아까 말하신 뭐 밤부 판다 익스프레스 판다 밤부 뭐 이런 맥락도 있죠. 이런 이름들 그런 네이밍들에서 많이 파는 게 이제 이런 찹스 같은 건데 뭐 빅뱅 이런 데서 막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제일 그 싼 그 컵밥 느낌이죠. 컵밥 느낌. 컵국수 느낌. 그게 이제 뭐 잡채나 잡새를 이제 영어로 부르면 이제 찹스위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찹스위가 진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자면은 1990년 1월 29일 뉴욕 타임즈에서 전체 시에 중국 음식이 폭증하는 것으로 보면 이미 이 도시는 찹스에 미쳤다 이렇게 말했고 약간 한국의 마라 열풍 그렇죠. 비슷한. 그다음 1924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도 중국에는 많은 중국의 것들이 있다. 그러나 찹스에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동시에 에드워드 호퍼, 뭐 마크 트웨인, 오 헨리 등의 작품에도 계속 찹스가 등장을 해요. 막 어떤 뭐 누가 찹스를 먹었다. 뭐 근데 이게 찹스가 미국에서 탄생한 중국 요리인가요? 그러니까 한국도 짜장면이 약간 그 본토랑 다른 느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개량돼서 탄생한 느낌인 네, 거고. 개량돼서 탄생한 거죠. 그래서 뭐 스리라차 소스 같은 거예요. 스리라차 소스도 사실 뭐 이게 베트남에는 없는 소스인데 베트남인이 넘어와서 이런 소스를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스리라차인 것처럼 이것도 이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중국 음식 두고 있긴 하죠. 근데 중국엔 그런 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간장고기를 뭐 미국에서 판다 해봐요. 소이 소스 뭐 비프 이따 쳐봐요. 근데 그거는 불고기라고 볼 수 있겠지. 어떤 의미로. 그죠. 근데 불고기는 아니잖아 사실.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동시에 재해석된 거란 거죠. 한마디로 이 찹스이나 뭐 시누아즈리나 이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스테레오타입과 음식이 가지는 디아스포라 아니면 문화가 가지는 디아스포라 이게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거든 디아스포라성이. 그래서 그런 문화적 단위의 디아스포라가 이런 찹스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 되게 일어나고 있다. 저도 이걸 들으니까 좀 재밌는 예시가 생각나는데 반대의 경우일 수 있어요. 오히려 디아스포라적이었던 것이 본토에 흡수되는 경우인데 그죠. 레이지 수잔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게으른 수잔이라는 느낌인데 이게 그 저희가 중식당에 가면 일반적으로 좀 고급 중식당에 갔을 때 그 테이블 위에 하나에 더 테이블 있잖아요. 원형 테이블 있고 그게 저는 중국에서 당연히 나온 건지인데 이 역사 자체가 거의 그냥 기껏해 7, 8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러게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중국인들이 그런 데서 먹는 걸 딱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서양 애들이 거기서 맨날 먹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뭐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1750년에 영국에서 처음에 발명이 되고 미국으로 건너왔대요. 근데 미국에서 한 중국계 이제 미국인이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이걸 도입을 하고 이게 되게 어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식들의 화려한 데코레이션들과 했을 때 맞아. 그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만났을 때 먹는 맛이 또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은 그 중식당에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또 중국 본토에서도 역수입 그 뭐라고 역수입이 됐을 뿐더러 그 중국에서의 중요한 식문화가 있잖아요. 그 원형 식탁에 앉았을 때 출입문을 바라보는 쪽에 가장 상속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호스트나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딱 앉아 있고 그리고 이 돌리는 것도 시계 방향 반대로 돌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이런 문화들도 탄생하잖아요. 이런 게 어쨌든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죠. 역수입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사실. 중국식 갔을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고. 그죠. 근데 그건 우리 이미 기억 속에 철저하게 중국적인 거라고 박혀 있잖아. 사실. 그죠. 근데 그게 사실 무서운 거란 거지. 나중에 가서 중국에서 너네는 이런 걸 안 돌려 먹나 봐? 하면은 뭔 소리야 얘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봤을 때 이 문화가 어떻게 뭐랄까 토착화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가 그렇죠.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본래의 어떤 그런 토착민들 아니면 뭐 이주민이 아니라 이제 인디언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압적인 어떤 폭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차이나타운이라는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이버펑크라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사이버펑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도 나오고, 그죠. 뭐 사이버펑크라는 이제 그런 류의 영화나 뭐 소설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익숙한 개념이 되는데 게임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사이버펑크도 사실은 신화질이랑 되게 비슷한 연장선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이버펑크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거 뭐 문학 장르지 뭐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폭력성이 똑같이 내재되어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사이버펑크 역사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1980년대부터 되게 각광을 받은 SF 문학 장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네틱스, 뭐 기계화된, 뭐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펑크의 합성어가 이제 사이버펑크인데 한국어로는 뭐 기계화된 세상 플러스 암울한 분위기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김갑기 동네도 그렇고 사냥의 시간도 약간의 좀 덜하긴 한데 그것도 약간 사이버펑크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해외에서 좀 히트 쳤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냥의 시간이요? 사칸 씨는 그거보다 잤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사람 심장 그렇게 두근거리게 만들어 놓고 중후반에서 좀 그 온갖 젊은 배우들 맥이 확 빠지는 게 좀 아쉬웠는데 뭐이든 그 장르가 이제 사이버펑크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사이버펑크가 그런 장르인데 옛날에 이제 어떤 그런 SF 장르가 뭐 깔끔한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나 뭐 아니면 핵전쟁으로 발발해서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막 나는 레전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전설이다. 네. 뭐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 황폐화된 세상을 보여줬다면 사이버펑크는 특징이 근미래에 되게 아시아적인 향취로 가득 채워진 그 암울한 기계적 공간을 보여주는 게 사이버펑크거든요. 그 특유의 네온 사인 간판이랑 그 산드라 무슨 것도 저희 그 얘기했잖아, 그죠? 산드라 무진 것 때. 잠시 얘기를 했었어 저희가. 그랬네. 왜 다 그거 아시아? 요새 그런 SF적인. 그죠.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거 시발점이 뭐 영화 블레이드 러너 1982년에 나온 거. 그쵸. 거기서 이제 네온 사인이 가득한 아시아풍의 뭐 인구 과밀도화된 도시의 모습을 이제 제시했다고 말. 재밌는 게 딱 그 블레이더 나올 때쯤이 한창 그 일본 버블 경제 시작하면서 그죠. 그 초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들이 쏟아질 때였거든요. 맞아. 공각기등대도 그렇고 아키라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애니메이션이죠? 그때 아무튼 버블 경제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문화 산업이나 이런 시티팝 같은 여러 장르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투자해서. 근데 이게 레이지 수제랑 비슷한 게 뭔지 알아요? 네. 버블 경제에서 영향을 받은 게 맞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아키라 같은 게 오히려 이 블레이드 러너 영향을 받았다고 돼 있어. 그 반대로요? 그러니까 레이지 수장 같은 거예요, 사실. 오.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사이버펑크 장르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에 대한 그게 버블 경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만 말해보자면 그런 게 있어요. 사이버펑크 장르의 기원이 되게 동양에 대해서 서양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에 관련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불안이란 게 뭐냐면은 아시아나 이 동양계가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 약간의 불안? 우리가 이걸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딜런 H라는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 관련된 이제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쓴 사람이 이제 말한 게 있는데 딱 이 두 가지 핀트를 말해요. 첫 번째는 유럽의 제국주의와 미국의 정착, 그 세틀러라고 하잖아요. 정착자들, 미국의 정착자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랑 관계한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 예를 들자면은 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라 같은 이제 강대국들이 서양의 열강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의 종말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그 제국주의를 펼치는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되게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혹시 일본이 뭐 더 세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 네. 우리 미국으로 넘어오면 잘 살 것이다. 옛날에 그 아메리칸 드림. 아, 그런 걸로 인해서 동양인들 실제 많이 넘어갔잖아요. 뭐 미나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영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서양이란 문화에 아시아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하급층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인 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버블 경제 때 일본의 자본력이 갑작스럽게 높여가면서 그죠. 일본인들이 미친 듯이 미국 땅을 사놓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그때 근데 그게 그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서양 열강으로서 일본이 제국주의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갑자기 부상하면서 오는 얘네가 그때 그 세계 50대 기업 순위 보면은 다 일본이죠. 일본이 아마 2위부터 몇 위까지 계속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 오는 우리 이제 이 패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때 아마 그런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도쿄의 땅값이 뭐 미국 전역의 땅값보다 맞아요. 비쌌다 그런 얘기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약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시아인 이민자가 와서 우리 땅을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그죠. 이미지 플러스에 이 서양 열강의 패권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라는 이 두 개가 좀 불안감. 섞인 거 아닐까? 그 실제로 저희도 불안해하잖아요. 막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사면 저희가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인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차이나 펑크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차이나 거고 펑크. 예를 들자면 아니면 반대로 요즘에는 무슬림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넘어오면은 그런 장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뭐죠? 뭐 이슬람 펑크처럼 아니면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스턴 대학의 타케오 리베라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회 불평등과 계층의 주제가 되게 외국인 타인의 정체성을 고착화시키며 인정화시킨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되게 고착화시키는 것에 대한 폭력성. 좀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화 이 사이버펑크란 장르가 사실은 우리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고착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펑크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그 산드라 부징가 때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아시아냐?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관련 글이나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다 찾은 게 있어요. 왜 사이버펑크는 네. 언제나 국수가 나오느냐? 사이버펑크에서는 언제나 라면을 그죠, 먹고 약간 그 이미지가 있죠, 확실히. 뭐 우동 같은 걸 먹거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아까 저희가 말한 이제 일본 이런 거랑 되게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블레이드 러너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뭐랄까 차용하는 감성이라든지 컨텍스트가 이 사이버펑크의 전반적인 컨텍스트가 언제나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거죠. 딱 비행선 나오면서 거대한 네온 사인 그 간판에 그 일본 기모노 입은 여자 이렇게 그치, 막. 구체적으로 웃으면서 사람들 국수 먹고 있고 막 중국말 들렸다가 맞아, 일본말 맞아. 들렸다가 막 이제 그거가 이제 뭐냐면은 왜 라면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저희가 말한 정착자의 개념이 여기 섞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하급층이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 라면은 이 하급층, 하위 계층에 있는 이 우리가 흔히 반란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해커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서민의 음식.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문화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체제를 전복하고 이 미래에 황폐화된 도시에서 어떠한 뭐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아시아인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이 개념이 등장하는 게 전반적인 사이버펑크의 맥락인 거죠. 재밌네요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버블 경제랑도 연관이 되는 게 이제 버블 경제가 이제 서양인들에게 심어주는 그 기술적인 엄청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의 기술력은 엄청나다. 닌텐도, 워크맨, 뭐 소니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진짜. 엄청 파나소닉 뭐 이런 것도 아마 자동차도 잘 만든다 그러고 자동차 가전도 잘 잘 만들었고. 근데 동시에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일본이 쇠퇴하는 모습이 합쳐지면서 얘네는 쇠퇴한 애들이지만 기술이 있는 애들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가니까 해커 같은 개념도 엄청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매력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거기다 디아스포라 다문화 망해가는 도시에서 이제 최첨단 컴퓨터로 혼자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매트릭스 사실 그 네오 보면 처음에 그러고 있잖아요. 뉴로맨서에서도 딱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컴퓨터를 이렇게 뭐라 하죠? 그 어두침침하고 그 하수구 같은 데서 최첨단 기술 인공지능으로 막 계산하고 있고. 근데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애들은 사실 어디에 미국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덕후는 컴퓨터 덕후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야 한마디로 사이버펑크나 신화지나 결국에는 해외에서 탄생한 새로운 아시아 문화예요. 그러니까 즉 홍철 없는 홍철팀이 돼버린 거지. 아시아 문화는 없는 아시아 문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해커 대회 1등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동양인들이 보통 1등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것이 되게 서양의 판타지가 많이 담겨 있는 거. 빅쇼트 영화 아시죠? 네. 거기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그걸 봤는데 다시 봤나요? 심심하니까 저거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라이언 고슬링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계산이 맞는 거냐고. 이거 계산 틀린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내 계산하는 애를 봐라. 보니까 이제 아시아인이나
his name is Chen 막 이러면서 그의 이름은 첸이고 그는 영어도 할 줄 몰라. 그는 올림피아 경시에서 1등을 했어. 내 매스? 내 수학? 의심할 여지 없어. 뭐 이런 맥락인 거야. 그런 것도 봤을 때 물론 근데 약간 씁쓸한 게 그거죠. 와, 실제로 잘하니까 우리가 더.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도 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외국인 유튜버들을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거. 나도 몰랐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 맞아. 뭐 예를 들면 그 독일에서 겪었던 게 뭐 한국 사람들 말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하는 게 있어요. 따따따따. 맞아. 약간 뭔가 이렇게 들린다고 말을 하더라고. 비슷비슷하게 하잖아. 네, 근데 이거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했던 그 뭐라지? 내가 포착하지 못했던 맞아요. 나의 문화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맞아. 근데 이걸 단순히 폭력성으로 보는 거는 또 이것도 일반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냥 어쩌면 제3자잖아.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고. 근데 두 개 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어쨌든 그들 서양인들도 그걸 체감을 해야 되고 그거를 체감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랍시렘의 작업의 전 중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랍시렘도 사실 아시아인은 아니잖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가 이렇게 들린대 라는 거 우리는 인지를 못하잖아. 네. 근데 랍시렘은 홍콩 사람도 아니고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고 노르웨이를 스톡홀름 사람도 아니고 스웨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좀 볼 수 있는 작가가 아닐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작업이 뭐 이렇게 좀 하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저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랍시렘이 하입을 받는 게 중국에서 뜬 게 아니잖아. 아, 그죠. 이건 서양에서 인정을 받는 작업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건 철저히 서양의 시각을 만족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건 단순히 문화파리도 아니고 동시에 그렇다고 뭐 너무 비판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전 중립적인 위치에 좀 랍시렘이 스스로 존재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랍시렘의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차이나타운이나 신화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표방하는 게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일종의 그 유령성 혹은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부재가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이제 산드라 무진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건데 방금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화파리다 보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파리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어떠한 문화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문화의 부재를 알리는 작업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홍철 없는 홍철팀, 중국 없는 중국 이런 말이 사실 부재에 대한 거잖아. 그죠. 홍철이의 부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저는 이제 약간 이게 그게 굳이 말하자면 그녀의 주제다 전반적인. 재밌는 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랍시렘이 나는 중국계 스웨덴이지만 난 중국 문화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 라는 되게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오히려 모티브는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시작점은 감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저도 비디오 가게를 해봤고 제 비디오 가게 없었을 때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강렬했던 기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오펜 씨의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예 뭐랄까 뭐 학자처럼 막 관심도 없는 걸 한 거, 그러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예. 뭐 이렇게 조사했다기보다는 자신과 연유되는 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재라고 하시네요. 여기 써놓은 게 보니까 부재 예술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사한 부분이 이렇게 딱 같이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조사했던 부분은 딱 그거였어요.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건데. 리미널. 네. 그러니까 리미널리티에서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 리미널리티가 뭐 한정되다 이런 거야? 아니면 뭐지? 문턱의 느낌에서 문턱의 네. 느낌이.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동기는 제가 좀 미스테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백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백룸스라고 해서 공간 뭔가 이런. 이 컴퓨터를 하다가 3D 게임에서 이제 오류가 나면은 공간에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맞아. 약간 유치의 탈처럼. 네,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공간이 사실 외계의 공간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튕겨 나왔을 때 그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간들이 무제한으로 복제된다면. 그러니까 약간 단적인 예시는 그것도 될 수 있겠네. 그 뭐냐 인터스텔라. 그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느낌이잖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백룸에서 주요 요소들은 그거냐. 예를 들면은 좀비 게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심시티나 아니면 GTA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NPC가 싹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없이 그냥 맵만 있는 거죠. 거기를 이렇게 떠돌아대는 이런 모티브에서 출발했는데 이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이 최초에 이제 20세기에 이제 민속학자 아놀드 반 헤네프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꺼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빅터 터너라는 사람이 채택을 했다는데 이 리미널 스페이스와 리미널리티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요? 리미널리티는 의미로 따지면 통과 의례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 그러니까 성인식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지 나타나는
성인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집단에 있다가 다른 집단으로 갔을 때 거기서 거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생 OT 아니면 회사원의 이 면접 그죠. 아니 회사원 OT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회적이거나 단계들 얘기하기도 하고 공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리미널리티가 또 생긴다고 하거든요.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 네,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섞였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것이 이제 공간 리미널 스페이스로 확장을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리미널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우리한테 친숙한 이 공간에 낯설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리미널 스페이스의 리미널이란 자체가 문턱을 뜻하는 이제 라틴어 리미널에서 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시간이나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의 병원은 되게 북적북적해야 되잖아요. 그치. 응급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환자들이 몰려오면은 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나는 그런 장소인 거죠. 간단한 좀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게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기법일 수 있는데 뭐 어떤 초등학교를 졸업한 뭐 유명인이 된 어떤 배우가 옛날 초등학교를 밤에 방문해. 교실에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안에서는 약간 자신의 어린 시절도 추억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게 시공간이 뒤틀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긍정적인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를 일요일 아침에 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낮이면나 아침이면은 분배될 곳이 분배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그 상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시렘의 작업에서도 이 중국 음식점들이 보면은 나중에 3D 뭐 얘기를 할 거지만 거기에 인물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인물은 없죠. 2015년에 뭐 최초로 한 작업도 보면은 사진만 찍어놓고 그 중국 음식점 사진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히려 감정적인 측면으로 다가간다면 되게 상실을 뜻하지 않는가. 동시에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가 의미하는 것이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조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존 공간으로부터의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공간을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공간이 꽉 차 있잖아. 어쨌든 모든 간에 사용되는 공간은. 근데 그것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데서 오는 또 다른 존재의 가능성이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 랍시렘 작업 중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더스텅 중에 뱅퀴시라는 작업이 있어요 아마. 마더스텅 이제 엄마의 혀에 뭐 뱅퀴시라는 작업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은 식탁이 있고 의자가 맞아요.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예약을 해놓는데 아직 안 온 것처럼 세팅은 되는데 아무도 없고 그런 식의 부재를 통해서 사실 되게 뭔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리미널 스페이스의 개념도 어떤 부재된 특히 사람의 존재가 특히 부재된 아니면 어떤 기능이 부재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 부재된 공간이 공포감을 줄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랬었지라는 회고적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 나무 위키 같은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리미널 스페이스 위키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이 리미널 스페이스를 생각을 했을 때 연관되는 단어로 예를 들면 애프터 아워, 일상 후, 아니면 블랙 파라다이스, 꿈, 트라우마 코어 이런 공포감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뭐 베이퍼 웨이브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제일 유명한 노래 아세요? 베이퍼 웨이브 장르 중에 뜨뜨뜨뜨뜨뜨뜨뜨 들어보셨나요? 들어먹기도. 약간 뭐 그런 베이퍼 웨이브 에스테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빈 약간 공간에 뭐라 하죠? 노을 지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그리스 조각상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80년대 비디오 기계가 지직거리고 근데 그것도 약간 사이버펑크 그 미학이 있죠. 사이버펑크 연결되는 그죠?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이래서 이제 이 리미널 스페이스가 주는 그러니까 기존 공간에 대한 새로운 문턱,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이 부재가 주는 상실감과 이 상실감을 봤을 때 느끼는 사람이 회고하는 그것들이 이 랍시렘의 이제 중국 의심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다가갔을 때 랍시렘이 본인의 중국 의심점에 그 텅 비어 있을 때를 스캔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감정과 그리고 나서 이 작업물들이 공간만 놓여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 리미널 스페이스가 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사카이 씨랑 아까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랑 조금 다르게 해석한 그거예요. 이 상실이란 맥락보다는 상실이란 맥락도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맥락은 부재가 확실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녀가 부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다음 정확히 말하자면 도대체 무엇의 부재를 말하느냐. 아까 저희가 그랬죠. 사람이 없는 방. 사람의 부재를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녀의 작업도 되게 부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부재되어 있냐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부재되어 있고 두 번째 기능이 부재되어 있다고 봐 저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식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숟가락일 수도 있고 뭐 사물들은 그대로 있잖아 보면. 네. 근데 거기서 부재된 건 제가 볼 때 기능성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중고 시점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숟가락이고 밥을 퍼먹는구나의 맥락이 아니라 그 기능이 사라진 채로 어떤 이미지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화지랑 비슷한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별의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는 상징이라는 게 많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뭘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빨간색도 될 수 있고 뭐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주작 뭐 봉황, 현무 그쵸, 뭐 그런 이런 것들 있죠. 동양적인 상징들이 신화질에 등장하잖아. 네. 근데 내가 볼 때 거기에 상징적 기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재된 상태로 들어온 리미널 심볼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멋으로만 들어온 굳이 말하자면. 그냥 이제 모피 씨가 보시기에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기능이 부재됐을 때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랍시렘의 작업이 되게 신화지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떤 공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공간에 어떤 기능이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걸 완전히 부재시키고 껍데기만 보여줬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피상적인 그 껍데기만 보여줬을 때 오는 되게 이상한 감정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리미널 스페이스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낯설다는 게 그거잖아. 아까 저가 막 교실 얘기를 한 이유가 수업 공간이면 애들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뭐 칠판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되고 뭐 떠든 사람들 이름 적혀 있고 오늘 당번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아무것도 그쵸. 없는 그냥 이거는 수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저는 그런 감정이 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약간 확실히 이거를 그런 뭐라죠? 이쪽으로 보다면 저였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실을 봤을 때 내가 이때 이런 추억이 있었지라는 그 감정이 빠진 공간이거든요. 저는 감정의 부재로 약간 봤던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재밌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왜 베이퍼 웨이브를 꺼냈냐면 이 베이퍼 웨이브나 근간이 시티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시티팝은 버블 경제 때 최고의 호황기를 노렸을 때 딱 나왔던 음악들이잖아요. 근데 베이퍼 웨이브의 장르들이 이 시티팝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그 당시 이제 버블 경제 미학이라든지 아니면 8, 90년대 비디오 게임의 미학에서 많이 차용한 이유들이 딱 그거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약간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것들을 이제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지고. 시티팝이 좀 경쾌한 느낌이랑 베이퍼웨이브는 좀 우울한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베이퍼웨이브를 사실 무조건 우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본적 토대의 감정 자체가 회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랬었지라는 뭐 자본주의의 호황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실된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블 경제가 폭삭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폭삭 무너져 내린다는 건 잔상이 없이 그냥 잔해가 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그 잔해들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봤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거거든요. 이게 그리움보다는 저는 베이퍼웨이브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얘기만 들었을 때 느끼는 건 시티팝은 분명히 지금 들었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 베이퍼웨이브는 그러니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시티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되게 버블의 허황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음악적 장르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분석인 게 그거예요. 베이퍼웨이브가 지금 사실 훅 갔다는 얘기했거든요. 훅 왔다가 또 훅 갔어요. 훅 갔어요. 그 유행이 훅 떴다가 진짜 폭삭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도 좀 분석해보면 재밌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8, 90년대나 아니면 과거에 대한 회고를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현실에 대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심리적 퇴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랍시렘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자기 부모님이라는 혹은 중국 음식당이 자기한테 상징하는 상징물 있잖아요. 그것들이 훅 사라졌을 때 오는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랍시렘 입장에서 상실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그거 봤을 때는 일종의 되게 그 작가가 만들어낸 유령과 같은 증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베이퍼웨이브라고 예를 들면 제가 잘못 예시를 들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오케이, 랍시렘을 얘기해 드릴게요. 랍시렘이 어머니가 한 중국 음식점에 그거를 3D 스캔을 떠가지고 그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는 관람객 입장에서 그녀가 이걸 그리워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껍데기 같은 생각, 껍데기 같다는 그 부재성이 훨씬 부각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게 되게 베이퍼웨이브 같은 경우도 시티팝을 차용했지만 지금은 버블 경제가 아니잖아. 시티팝에 대한 부재가 오히려 부재가 드러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귤 껍질을 갖다 놓으면은 귤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귤의 부재. 귤의 부재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귤을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재밌네요. 버닝에서도 귤 까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약간 버닝도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흔적만 보고 부재잖아. 대체 뭐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그 불을 태우는 사람은 알지만 UI는 절대 그걸 태우는 장면을 볼 수 없고. 그죠. 뭐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리미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조금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했었던 근데 거죠. 좋은 개념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사실 그런 얘기하잖아. 메타버스니 뭐니 막 이런 얘기 하는 데 있어서도 네. 현실의 공간이 점점 리미널 스페이스처럼 되는 것도 많을 맞아요. 거고, 아니면 요즘에 뭐 지방의 소멸,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서울로 다 그죠, 이렇게 그죠. 모이니까 지방의 소멸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리미널 스페이스가 한국에서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사고 싶은 책이 하나 생겼거든요. 겹겹의 공간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공간을 쓰신 분이 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한국에서의 카페의 역할, 한국에서의 화장실의 역할, 한국에서 흡연실의 역할을 사람을 싹 빼고 그 공간의 특성만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줬냐라고 이렇게 분석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럼 재밌겠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여기 저기 거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여기는 나와 친숙하고 내가 언제든 도달할 수 있는 공간. 저기는 좀 한 칸 먼 곳.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PC방이라든지. 걸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는 좀 더 추상적인 공간이고. 뭐 대통령실. 뭐부터 뭐 약간 거기까지 가야 돼라고 했을 때 좀 더 심리적 공간이 먼 곳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 책이 있더라고. 재밌네요. 이걸 나중에 한번 사서 읽고 다시 한번 언젠가 랍시렘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작업을 한 작가와 얘기를 할 때 좀 재밌지 않을까. 저도 최근에 막 어제도 잠시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가 요즘 느끼는 게 되게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뭐 이런 거 하려고 만든 팟캐스트니까 여기다 배설해야지. 배설해야지. 그런 말이죠. 아까 버블 경제 이런 얘기하고 지금도 막 이런 부재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저는 요즘 존재론적 버블이다 생각해요. 존재론적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그것을 단적인 예시로 말하자면은 메타버스 아니면 SNS 뭐 부캐 이런 것들 전 존재론적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게 허상적인 것에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 버블이란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경제적 버블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되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짐이 부과되면은 사실 그게 버블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그 빅쇼트 아까 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빅쇼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랑 사카란 씨랑 내기를 합니다. 뭐 이게 이 펜이 얼마일지를. 그래서 이 펜이 뭐 1,000원이다에 뭐 사카란 씨 100만 원 걸어. 그러면 이제 그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 두 분이 사카란 씨가 맞다는 거에 나는 200만 원 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체가 계속 그러니까 이 옆에는 실체가 존재하지만 처음에 이건 실체가 존재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잖아. 어떤 뭐 담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존재론적으로도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재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SNS라는 게 사실 뭐 실체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어느 생각 이거죠. 그러니까 실체에 관한 중재가 뭐라죠? 매개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쵸. 뭐가 실체였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죠. SNS 계정까지 내 거라고 쳐. 근데 SNS 계정에서 내 부계정이 있고, 근데 부계정에 내 걸로 뭐가 태그가 달리고 이런 것들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치. 요즘에 그런 말이야. 막 우리가 인터넷 옛날에는 많이 하는 사람, 야, 현생을 살아라, 현실을 살아라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재성이 되게 도드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작업이 다른 이가 태그를 걸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전시를 내고 찍어서 올릴 때 약간 납치당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저기 납치당해서 좋아요 받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약간 그게 약간 내 버블이. 저도 그래서 존재론적 버블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다. 좀 재밌는 표현이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단위로 터지게 되면은 대단히 뭐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랍시렘의 작업이 이런 뭐랄까 버블이라고 친다면 문화적 버블이랑 연결이 되지 않겠냐. 그거의 위험성을 수 있는 거고. 네. 세계화를 계속 하고 있는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저가 이제 뭐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사람과 이론이 있는데 이제 요한나 헤데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나 헤데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론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이론인데 아픈 여자 이론. Sick Woman Theory라는 이제 제목으로 요한나 헤데바가 쓴 이론이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특이해요. 이게 이 사람이 한국계 이제 미국인인데 뭐 작가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뭐 예술 작품도 만들고 음악도 하고 점성술도 하고 베를린과 LA에서 사는 이제 엄청난 뭐 힙스터 같은 사람인 거죠. 실제로 보면은 뭐 나이도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 사람도 저는 어떤 되게 부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아픈 여자 이론이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나온 주된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예요.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은행 창문에 벽돌을 던지지? 한마디로 내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아니면 내가 시위를 하고 쳐볼게요. 시위를 나갔었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 거냐. 한마디로 나의 몸이 어떤 곳에 부재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맥락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 자체도 되게 부재성의 영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복잡하다.
하지만 제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존재만큼이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픈 여자 이론에서 되게 주되게 말하는 거는 그 한나 아렌트란 철학자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정치성을 이제 정의 내린 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치성을 정의 내는 게 뭐냐면은 공공장소에서 행동한 어떤 것을 정치성이라고 말해요. 한나 아렌트는. 근데 헤데바는 그 말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공적인 장소, 우리가 뭐 광화문 앞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청일 수도 있고 거기에 내가 존재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정치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약간 짧은 것들 읽어드리자면은 이처럼 내가 행진하거나 팻말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전통적으로 정치적 존재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은 전혀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픈 여자 이론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은행 창문에 벽돌을 던지지? 아픈 여자 이론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내 것이라고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자아에 대한 증언이었다. 오드리 로드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이 그들의 생존에 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생존할 예정이 없었던 이들을 위한 이론이다. 내 바보 같고 아프고 병신 같은 동지들을 위한 이론이다. 그래서 뭐 아픈 여자 이론은 대부분의 정치적 저항 방식은 내면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으며 체화되어 있고 고통이며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비가시화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부재에 있는 부재하는 존재들이 되게 많고 그들은 우리에게 가시화되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들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되게 뭐 이론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되게 다문화를 품는 이론인 거예요. 사이버펑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정치적 성향 방식, 그러니까 저항 방식이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는 방식도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죠? 한마디로 과거에 정의된 정치성은 완전히 정치성을 우리가 보여주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성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 약간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아픈 여자는 자신에게 가해질 폭력을 예감하여 공중 화장실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흑인 트랜스 여성이다. 아픈 여자는 역사가 지워진 채로 폭력과 식민화의 시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부모를 두고 있는 자식이다. 아픈 여자는 온갖 병을 다 앓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며 받을 수 있는 정신과 의료 지원이란 주립병원의 72시간 응급 입원뿐인 노숙자이다.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뭐 아픈 여자는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았는데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그러게 운동을 했어야지 하며 지속적으로 핀잔을 듣는 사람이다. 뭐 아픈 여자는 싱글맘으로 자유의 땅으로 불법 이민해왔으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쓰리잡을 하고 있으며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정치성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권적인 정치적인 장소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말 그대로. 굳이 말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독거노인에 대한 구제가 얼마나 필요하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라는 거를 뭐 시위 나가서 시위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뭐 노인 복지협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반대로 진짜 고독사 있잖아요. 그죠. 도움을 못 받고 가난한 장애인 노인분이 고독사한 걸 발견했다는 그 기사 자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발견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정치성이 엄청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론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재라는 맥락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한 존재성을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독사했다라는 주제처럼. 네. 뭐 제가 볼 땐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미학적으로 되게 다른 거예요.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든지 중국 음식이나 뭐 약간 차이나타운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이게 상반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그녀의 방식은 대단히 화려하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부재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상반됨이 전 사실 재밌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정치성 아니에요? 라고 말하셨잖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 사람들이라는 게 엄청난 정치성을 함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부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굳이 말하면 랍시렘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이론을 통해서 보면 과시화되지 않은 어떤 유령화된 몸이라든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존재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역설적일 수 있는데 유령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자체가 되게 잠재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재라는 것은 대단한 존재의 영역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디러의 코뿔소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코끼리 그림이고 되게 코끼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부재된 코끼리지만 엄청난 존재성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저는 랍시렘이 이런 거를 채용한다는 점에서 되게 아픈 여자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랍시렘이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이 본인의 그 아픈 여자 이론을 상징한 그죠. 껍질이다 이런 느낌인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중국 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중국 음식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사실 되게 아픈 여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은 공공장소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일종의 이미 유럽에서 스테레오타입화된 아시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국이란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진짜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픈 여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중국집이 중국인 게 아니라 진짜 중국은 따로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치적인 아니면 자신의 미학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변호 이런 맥락인 건데, 랍시린도 그런 맥락에서는 뭐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기 글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보여지지 않음의 트라우마 또 다시 묻는다. 누가 공공 영역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받는가? 누가 보일 수 있도록 허락받는가? 근데 그런 면에서 유럽에서는 사실은 찹스위가 더 보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죠. 어떤 맥락으로? 그 오히려 그 현지 그러니까 진짜 광둥식 요리는 그쵸. 사실 그 유럽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니까 오히려 뒤로 빠지는 느낌이 될 수도 그죠. 있고. 입맛에 안 맞는 건 오케이야. 근데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중국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국은 들어올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유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다음 3D 스캐닝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되게 잘 맞는 매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걸 전 우선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랍시렘이. 왜냐면은 우리가 3D 스캐닝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저희가 껍데기 같은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3D 스캐닝이 말 그대로 껍데기거든요. 그죠. 대단히 디테일하고 화려한 껍데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3D 스캔을 뜨면은 뭐 이제 사카린 씨는 뭐 뼈와 살과 뭐 원자와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건 나무로 만든 책상이 있을 거고 뭐 철로 만든 뭐가 있을 거고. 근데 3D 스캔 안에서는 모두 똑같은 폴리곤, 한마디로 도형으로 이루어진 그냥 껍데기들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그쵸. 크리스토가 뭐 개선문 위에 이거 천을 씌우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그냥 어떤 라텍스를 발라놔서 이게 압포맨이라고 하잖아요, 독일어로. 그쵸. 그 형상을 뜨는 것처럼, 네거티브 표범을 뜨는 것처럼 스캐닝은 한마디로 그것에 완전히 피상적인 껍데기만 떠버리는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숟가락을 3D 스캐닝으로 뜬다고 해서 그게 숟가락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걸 밥을 퍼먹을 수 있는 뭐 컴퓨터 내에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스캐닝도 대단히 피상적인 껍데기만 가져오고, 그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기능, 아까 말한 리미널 스페이스처럼 뭔가 기능과 그런 거는 다 없이 어떤 껍데기만 존재한다는 면에 있어서 3D 스캐닝이라는 거는 유령성, 어떤 몸의 부재, 뭐 어떤 기능의 부재, 무엇인가의 부재와 함께 어떤 폭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랍시렘과는 잘 맞는 주제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재밌는 일화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랍시렘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랍시렘은 그 부모님 그 식당 스캔 뜨려고 할 때 다른 식당으로 가게 됐지만 최대한 잘 뜨고 싶었대요.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살아내게.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의 한계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스레딩 스캐닝의 한계인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다시 그 컴퓨터 화면에 구현을 하면서 소실됐다는 거예요.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 소실된 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을 했다가, 그러니까 소실된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자신의 뭐 기억도 그렇고, 그리고 이 중국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 뭐라죠? 이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소실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복각된 부분이 중국 음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만 보여주는 이게 거잖아요. 신호화질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D 과정에서 이게 되게 소실이 많이 되는데, 디테일들이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미학 자체가 되게 난파선 같아지고 유령 같아지는 거는 되게 그녀에게 좋은 이제 작업의 컨텍스트와 맞는 맥락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실된 것을 그냥 드러내주는 것이 이 중국 문화, 그녀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문화, 아니면 뭐 좀 감성적으로 해석하자면 기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뭐 맥락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D 스캐닝을 사용하는 게 대단히 잘 맞는 매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이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죠. 3D 스캐닝을 보면 항상 약간 그 상실하고 있는 그거라고 하죠. 그죠. 그게 항상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3D 스캐닝을 그리고 떠는 걸 보면은 사실 뭐 다 잘 떠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되게 으스스하게 나와. 그죠. 그리고 일부러 배경도 그렇게 꺼멓게 처리해서 VR을 끼고 사람들이 그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조종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 시점에 이렇게 가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옆으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3D 스캐닝이라는 게 사실 되게 미래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3D 스캐닝은 아무나 뜨는 거 아니잖아. 그죠. 특히 그런 대규모 수준의 3D 스캐닝은. 근데 그러면서 아까 신화질을 얘기했었는데, 신화질은 완전 과거잖아요, 과거. 네. 뭐 야파니즘, 야포니즘이라고 하나? 제페니즘이죠. 와페니즘. 와페니즘. 그래, 와페니즘이나 뭐 이제 신화질은 완전 과거의 움직임이고,
이 3D 스캐닝 완전 미래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시간성이 교차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녀가 다루고자 하는 맥락 안에서 좀 묶이는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녀의 작업이 미래적이지만서도 되게 뻔하다 뭐 이런 맥락도 있는 게 사실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3D 스캔이란 매체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녀에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실제로 그 최근에 남서울시 미술관이었나 어디서도 VR 관련 전시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중국 작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전 본 적 없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 사람도 VR로 하려고 했던 게 VR 껴보셨잖아요 몇 번. 네. 거기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어떤 집 뭐 이제 약간 뭐 화양연화스러운 어떤 뭔가 어두침침한 약간 홍콩 집 같은 완전 데서 유령 체험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유령으로서 여기를 돌아다니는. 근데 그런 VR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리미널 스페이스가 여기서 빵 떨어져 나온 것라고 얘기했을 때 VR도 사실 그렇잖아. 우리는 그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존재잖아. 그쵸. 거기 있으면서도 거기에 떠돌아 있는 존재잖아. VR이라는 게. 랍시렘 작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무슨 작업이었죠? 팬텀 방켓이었나? 네, 팬텀 방켓이었어요. 하여튼 무슨 작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영상으로 볼 수 있고. 그 보면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된 형상화된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맞아. 그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조명을 3D 스캐닝을 하다가 그게 잘못된 애들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냥 빛이 그 형상이 거기서 빛의 흔적이. 그래서 나중에 네온 사인을 랍시렘이 실제로 네온 사인을 이렇게 휘어서 만들잖아. 설치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그냥 랍시렘의 말로는 그냥 거기 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의도적으로 연출을 줘서 보고 있는 관찰자 또한 유령이 될 수 있지만 마주칠 수 있는 유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맞아. 저는 이걸 약간 포탈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십전도 저한테 제가 이걸 감정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게 아까 제가 계속 상실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랍시렘이 차용하는 편지라던가 아니면 이 중국 시점에 다른 중국 시점을 차용했던 것 자체가 이 껍데기들이 껍데기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랍시렘한테는 우리 중국 음식점이나 다른 중국 음식점이나 나한테 주는 그 기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인테리어가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중국 시점을 스캔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상실에 대한 욕망을 이 다른 걸로부터 약간 충족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약간 뭔가 뭐라죠? 우리 집과 비슷한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실을 좀 보충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포털로서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면도 있겠죠. 편지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편지에 대한 매체를 좀 보면은 편지가 읽히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응축하고 있지만 읽히는 순간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언제 읽냐에 따라서 그 편지를 보낸 사람과의 시간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럴수록 이 상실도가 커지기도 하고 이 랍시렘이 왜 자꾸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그런 작업도 있잖아요. 팔선이라는 작업에서는 뭐였죠? 에이트 임몰탈인가? 임몰탈. 거기서도 보면은 동그라미로 형태를 보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중국 식탁에서 그 시계 방향 말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중국 문화에서 항상 말하는 그 원의 문화, 환생의 문화잖아요. 윤회. 이 윤회 문화도 보면은 편지를 계속 그 영국 편지 마냥 이 편지는 몇 년 뒤에 시작한 그것 마냥 약간 불멸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저는 약간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태에 대한 약간 집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거죠. 그러네. 그 컨택트 영화 있잖아요. 예. 컨택트에서도 그 불멸의 시간을 초월한 언어의 형상을 동그라미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약간 편지를 그렇게 보낸 것도 저는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되지 않나라는 것도 있었죠. 맞아. 그런 면이 확실히 있겠네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시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중국 음식점이라는 상징물과 그리고 오늘날 또 이제 화교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맥락이 맞닿으면서 본인이 건드리지도 않았으니까 무진가랑은 조금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진가는 의도적으로 완전 파헤친 게 보이는데 맞아요. 강력한 콘크리트 와칸다인데 이제 약간 랍시렘은 그냥 아닌데 이런 거죠. 아닌데 그러면서 스며들고 있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약간 평처럼 약간 마지막을 좀 슬슬 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녀의 작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도 느낌이 들면서도 그래도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게 확실히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외견상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공허한 느낌을 주는 게 전 되게 그녀의 작업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색감도 되게 세고 기술 같은 것도 3D라든지 이런 걸 쓰면 좀 작업이 화려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빛도 많이 쓰고 이런 설치물의 퀄리티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화려한데 동시에 이게 되게 그 폐허와 같은 어떤 잔해, 그러니까 뭔가 사이버펑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잔해
페어와 같은 느낌을 동시에 주는 게 약간 그녀의 작업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반대로 마이클 이 스미스나 저희 좋아하는 작가 있죠. 마이클 이 스미스나 네. 뭐 정희승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은 외견상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공허함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랍시렘은 이거랑 다르게 너무 화려한. 외견적으로 진짜 화려한데 공허해. 근데 저는 이걸 약간 재밌는 예시로 말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서양에서 동양의 귀신을 잡아다가 박제를 해둔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화려한 동양의 귀신이 있는 느낌? 그거 자체는 너무 화려하지만 공허한 혹은 그런 맥락이 재밌네요. 근데 이거가 가능한 우리가 프로세스를 좀 파헤쳐봐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걸 단순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얘가 북유럽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저가 이걸 말한 맥락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은 동양의 입장에서 동양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녀 자체의 작업도 사실 되게 신화주의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혹은 외국인도 아닌 제3자로서 내가 동양의 문화, 내 기억이란 것을 바라보는 아니면 내가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중국 문화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사실 되게 서양스러운 시선이고 나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방식도 되게 서양스러운 시선인데 그 자체 동양적인 게 껴있는 느낌이거든요. 비슷한 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랍시렘이 이모한테 듣던 소리가 있었거든요. 넌 중국 문화 이해 못해. 왜냐 넌 바나나 키드거든. 그렇죠.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은 노란 아시아인이지만 속은 그 하얀 서양인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양의 눈으로 봐서 서양의 눈으로 본 동양을 다시 서양적으로 풀어낸 거. 한마디로 동양이 서양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트위너인 거지 트위너.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이런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양의 조형 예술 언어로 동양적인 무엇인가 포착한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녀가 활동하는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 주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내가 뭐 동양 문화를 한답시고 서양에 가서 그걸 전시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실 아무런 주강이 없어요. 그죠. 나는 차라리 내가 닌자에 대한 작업을 했을 때 반응이 되게 뜨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내 진실된 얘기가 더 있으면은 이 사람들도 닌자란 말을 들어서 존나 속상했구나. 뭐 이런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닌자란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뭐 딱지치기를 만들면 사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그걸 차라리 오징어 게임화 시키던가. 그치. 오징어 게임화 시키면 왜냐면 사실 오징어 게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를 드라마지만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서양적인 미가 있을 거고 맞아. 그 전반적인 스케일이라든지 그 색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서양적이잖아요.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그죠. 추리닝도 아디다스 추리닝인데 뭐 거의 그죠. 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 눈에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어떤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탄생하지 않았겠냐. 저는 약간 이 랍시렘 작업 보면서 그분 작업도 생각났어요. 그 한국인 작가 중에 서도 작가분. 저도 약간 그분도 약간 뭐라 하죠? 그분이 풀어냈던 방식을 좀 랍시렘과 좀 맞아요. 연결하려고 되게 했던 비슷해요.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사실. 왜냐면 그분 초창기 작업이 그 뉴욕 건물 사이에 떨어진 한옥이었거든요. 알죠? 약간 별똥별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그거였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3D 스캔을 하지 않은 실로 짠 환영스러운 건물들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근데 좀 어떻게 발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랍시렘은 좀 더 최신의 세대고 그러니까 랍시렘이 서도 그 작가분이랑 좀 달랐던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 스캐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그 질감 자체도 없기 때문에 더 유령스럽고 그러니까 서도 씨 작업은 들어가서 체험하잖아요. 관람객이 맞아. 이렇게 만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나와 현전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걸 구현해놨구나. 네, 근데 이제 랍시렘은 완전한 신기루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령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전 그리고 아까 그 귤의 예시를 좀 들어서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예요. 저는 이게 아까 서양 동양 서양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맥락 안에 관계성이라고 할까 서양과 동양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가 존재하고 그 둘이 관계하는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귤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귤 껍질을 보면 뭐 귤이 저기 있었겠구나 하고 부재를 느끼잖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귤이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귤이란 걸 모르면 이게 부재하는 건지 존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귤이란 주제는 서양 동양에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성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차이나타운의 중국 음식점이란 것도 그 서양과 동양 사람들이 둘 다 주강을 가질 수 있는 한마디로 둘 다 접근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되게 그 커먼 그라운드 공통점이 있는 그래서 그런 오브제거든요. 인테리어들이 개인적이지 않고 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식 현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현전도 사실 유령 같은 거거든요. 현전에 또 사전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으면서 현재도 존재하면 미래에 있을 것 같은 되게 ING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중국식 인테리어가 ING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거예요. 제가 결국 끝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녀의 작업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나 뭐 전형적인 담론의 위치에 안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트 콜로니즘이라고 치면 그죠. 뭐 제국주의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 뭐 페미니즘이 뭐 남자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또 과거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과거와 현재 미래 뭐 아니면 여자와 남자 뭐 동양과 서양 뭐 중국 음식과 뭐 서양 음식 이런 것들의 한쪽을 거부하고 너네는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의 관계성을 되게 보여주는데 되게 동양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렇죠. 뭔가 비교 대상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나 주위의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어쩌면 그냥 되게 스며들듯이 브루스리처럼 Be water my friend 그런 느낌. 진짜 플로우 알죠? 플로우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 그녀의 작업에 좋은 저는 애티튜드라고는 생각을 해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약간 랍시렘 작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비판을 같아요. 합시다 이제. 왜냐면은 이 뭐라고 그러죠? 구현한 방식은 3D 스캐닝이지만 감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강하게 연결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껍데기는 따뜻한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그 부재가 당연히 부재를 통해서 뭔가 존재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껍데기를 버릴 수 없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21년 6년간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리에이션을 두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국 음식이다, 뭐 음식점이다, 뭐 신화들이다 이런 뭐 문화적인 어떤 뭐 그런 관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간다고 해도 너무나도 유니버설한 그 보편적인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하는 작업이 사실 고만고만해 보일 수 있는 게 그걸 진짜 앵간치 내 진짜 뭐 드라마틱하게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다 비슷한 작업 같아. 뭔 말인지 알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클 스미스 얘기를 했지만 마이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로의 그 제로라는 맥락에서 그가 갖다 쓰는 오브젝트라는 맥락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맞아. 뭐 죽은 새도 있고 뭐 근데 그건 거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녀가 다루는 소재 자체 뭐 유년 시절이든 아니면 중국 음식점이든 아니면 서양에 있는 동양 문화든 유령이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경험에선 한계가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인스톨레이션 한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3D 스캐닝을 현실에서 하잖아요, 그냥.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3D 스캐닝을 다시 3D 프린트 돌려가지고 뽑아내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뭐 맞아. 지붕의 일부 같은 것들 그것도 보면은 그 민가든이라는 다른 중국 시점에 지붕을 떼가지고 그걸 스캔한 다음에 그걸 프린팅을 하고 그 부분에 실제 도자기를 떼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반복론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 평생 전 세계 있는 중국 음식점 돌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당은 뭐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본인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이번에 2019년인가 그 이제 자기는 퍼포먼스를 해본 적도 없는데 초청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뭘 하지? 그러다가 고안해 냈던 게 어쨌든 그런 영상 작업 플러스에 사람들을 그 중국식 원형 식탁에 앉아서 VR을 착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뒤에서 실제 미국에서 그 연애 같은 거 하잖아요. 중국식 연애 하면은 그 전문으로 이 가야금 이런 거 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부분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식으로 하고 내 말은 이제 그런 게 하루 이틀이란 거지. 이제 그런 네온 사인으로 만든 유령의 그 오브제를 실제로 앉혀놓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그 작업까지 오케이다. 근데 그 다음에 도대체 뭐 할 건데 이거죠 사실. 이번 2022년에 보니까 아마 또 한 번 개인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면 어디 초청됐었나 그죠? 무슨 상 받으면서 근데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썽띠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은 크게 안 되는 게 걔는 너무나도 냉철한 느낌이 있어서 맞아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깊이가 달라요 사실 리서치 딱 보면은 썽띠는 뭘 해도 뭐 역사 문건이라도 뒤져서 뭐라도 하래요 평생 내가 말하는 거. 네, 아주 역사는 많으니까 역사는 기니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표상이 너무 세지 개인적인 연결고리 분명히 존재하고 표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다음에도 또 축제할 거야? 그러니까 뭐 다음에 이제 돌잔치로 갈라나? 뭐 이런 약간 요나 컴플렉스라고 있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 작업 자체가 그것도 그거잖아. 요나가 이제 자신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그걸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혀서 그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자기 그 탯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시렘이 뭘 하든 계속 다시 이 중국 음식점이나 이 정체성 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너무 표상이 너무 세니까 자기가 계속 끌려가는 거죠. 맞아요. 그게 조금 걱정인 아닌 걱정? 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뭐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사람이 이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중국 음식점이라는 소재가 은근히 희귀해요. 맞죠. 그럼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도 이 정도 퀄리티로 잘 안 나와요. 그니까요. 되게 유치하게 나오지 보통은. 맞아.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뭐 잘한 편인데
다음 이제 중국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다음 요리 뭐냐? 다음 요리 뭐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젊은 작가니까 사실은 계속 지켜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인터뷰에서 약간 자각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본인도 그 세게 인터뷰가 때렸잖아요. 인터뷰가 아까 다 뭐라고 이런 했죠? 식으로 매체에 집중을 하거나 이 소재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너 다음 작업에서 굉장히 파서블이 없을 수 있다. 가능성이 얘기했더니 이제 랍시름도 sur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약물 슈어 일을 아마 깨물어서 자기도 아마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나 당연하지. 나 그래서 매체도 그렇고 뭐 이 소재 다음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자면 랍시름이 2015년부터 떠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배첼러 시작이 2013년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3학기 때부터 갑자기 하입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입을 너무 빨리 받았으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4년에 부모님 레스토랑이 닫았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고민하는 작가들도 많고 그건 확실히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진짜 젊은 나이에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그것에서 그 프로세스가 굳혀져 버리면은 작업에 사실 아무런 긴장감도 없어지고 나중에 가면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예상이 가는 작업만큼 또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였죠? 다음 작업 뭐일 것 같다. 돌잔치. 돌잔치. 나 가능성이 있어 솔직히. 진짜로. 진짜 그렇죠. 진짜로 가능성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번쯤 보시면은 또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구나. 네. 젊은 작가가 북유럽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한번 무진간으로 한번 연결해봐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 촌스러운 작가는 아니죠 사실. 아예 세련됐어요. 일단 세련된 작가. 스웨덴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랍시렘 작업은 이렇게 다뤄봤는데 네. 다음 이제 시간에는 그걸 할 거잖아요. 네. 이제 랍시렘과 산드라 무진가 작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네, 각자 한 명이 한 개씩 작업을 소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둘을 합쳐서 얘기해 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것도 기다려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서 네. 좋은 컨텐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